서울 강남구 대치동. 고급 아파트가 즐비한 이곳에서 완벽해 보이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의 이면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비밀들이 숨어 있었죠. 박민수 45세. 15년째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부장으로 동네에서는 성공한 가장으로 통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집을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웃들은 감탄했어요. 역시 박 부장님은 다르시네. 저런 남편을 둬야 여자가 행복하지.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민수의 진짜 모습은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실패한 횡령범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어요. 무려 3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빼돌린 거였죠. 이번 달까지 30억을 메워놓지 않으면 감옥행이야. 민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들린 소주병은 이미 3번째였어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성공한 남편, 자상한 아버지 연기를 계속했죠. 사실 민수가 횡령을 시작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주식으로 용돈벌이를 하려던 것이었어요. 조금만 따면 바로 갚을 거야.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주식은 연이어 폭락했고 민수는 점점 더 큰 돈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정보야. 이 주식 사면 무조건 대박나. 증권가의 찌라시를 믿고 또 다시 회사 돈에 손을 댔지만 결과는 항상 참담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30억이라는 거금이 증발해버린 것이죠. 더 끔찍한 것은 민수가 이 모든 상황을 혼자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회사의 감사팀에서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민수의 횡령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한편 아내 소영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42세의 그녀는 겉으로는 현모양처의 전형이었어요. 매일 아침 남편과 딸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며 동네 아줌마들은 부러워했죠. 소영 씨는 정말 부러워. 남편도 잘나고 딸도 착하고. 맞아,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소영이 20대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상대방은 다름 아닌 딸 지우의 과외 선생 준혁이었습니다. 24세의 청년이었죠. 소영보다 무려 18살이나 어린 남자와의 불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1년 전이었어요. 지우의 성적이 떨어지자 소영은 실력 있는 과외 선생을 구하려고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바로 준혁이었어요. 서울대 의대생이던 준혁은 과외 경력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성실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지우 양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진지한 모습에 소영은 안심했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소영이 준혁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젊음에 대한 부러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과외가 끝나면 소영은 항상 준혁에게 음료수나 간식을 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예의였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길어졌어요. 어머님, 지우 양이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준혁의 말을 들으면서 소영은 그의 진지한 눈빛에 빠져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3개월 전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 준혁이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자 소영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었죠. 선생님, 차에서 조금 기다리세요. 수건 가져올게요. 소영이 준혁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는 순간 둘 사이에는 묘한 정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님. 준혁이 소영을 바라보는 순간 소영은 더 이상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둘의 불륜이 시작된 것이죠. 처음 며칠간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소영은 거울을 보며 자신을 자책했어요. 하지만 준혁과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더 빈번해졌어요. 과외가 끝난 후에도 둘은 카페에서 만났고 때로는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소영에게 준혁과의 시간은 마치 젊음을 되찾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님은 왜 이렇게 예뻐요? 나이가 믿어지지 않는데요. 준혁의 달콤한 말에 소영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결혼 후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혁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관계 계속하면 안 되는 거 아세요? 24세의 그도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뭘 알아? 소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남편도 딸도 상관없어. 나랑 도망가지 않을래?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탈 정도로 생각했는데 소영이 점점 진지해지는 모습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는 아직 젊고 할 일도 많아요. 의대 공부도 해야 하고. 준혁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소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헤어지자고 하면 당신이 미성년자인 우리 딸을 건드렸다고 신고할 거야. 소영의 협박에 준혁은 경악했어요. 뭐라고요? 지우는 고등학생인데요. 그래, 미성년자지. 과외 선생이 제자를 성추행했다고 하면 당신 인생은 끝이야. 사실 지우와 준혁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딸까지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국 준혁은 어쩔 수 없이 소영과의 관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소영에 대한 분노와 혐오감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딸 지우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17세의 지우는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통했습니다. 학급 반장을 맡고 있었고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도 지우를 믿고 의지했죠. 지우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지우를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담임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부모님은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진짜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일진의 리더였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모범생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후배들을 괴롭히는 악랄한 가해자였던 것이죠. 야, 돈 가져왔어? 지우는 매주 월요일마다 후배들에게서 용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한 명당 5만 원씩 총 10명의 후배들로부터 매주 50만 원을 받아내고 있었어요. 언니, 저 이번 주는 돈이 없어요. 한 후배가 떨면서 말하자 지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럼 다른 걸로 갚아야지. 지우는 그 후배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무릎을 꿇게 했어요. 앞으로 일주일간 내 구두 닦고 가방도 들어줘. 알겠어?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작은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어요. 후배들은 모두 지우를 무서워했고 같은 반 친구들도 지우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성적을 위해서라면 친구의 답안지를 훔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내 답안지 좀 보자. 성적이 좋은 친구의 시험지를 슬쩍 빼내어 답을 베끼는 것은 지우에게 일상이었어요. 그 결과 지우의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우가 엄마와 과외 선생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엄마의 휴대폰에서 준혁과의 문자를 본 것이 시작이었어요. 오늘 밤에 만날까? 남편은 회사 야근이라고 했지? 준혁의 문자를 본 순간 지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였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이 비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말할까? 아니면 용돈 더 줄래? 지우는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지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하지만 지우는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준혁 오빠랑 모텔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이걸 아빠한테 보여드릴까요? 지우가 휴대폰을 들이밀자 소영은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지우는 엄마에게서 매월 100만 원의 용돈을 받아내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후배들에게 받는 돈과 합치면 17세 고등학생이 매월 4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 사람은 각자 추악한 비밀을 가지고 살면서도 겉으로는 완벽한 가족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찍는 가족 사진도 그런 가면의 일부였어요. 자, 하나, 둘, 셋. 타이머를 맞춰놓고 찍는 가족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거짓말과 협박, 범죄와 배신이 숨어 있었어요. SNS에 올라간 가족 사진을 본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이네요. 부러워요. 우리 가족도 저렇게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완벽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 사실은 악마들의 가면, 무도회였다는 것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의 비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민수의 횡령 규모도 늘어났고 소영의 불륜도 더욱 노골적이 되었으며 지우의 폭력도 더욱 잔인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심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우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후배 한 명이 결국 자살을 시도한 것이죠. 민지가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한 학생의 비명소리가 학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다행히 민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중상을 입었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민지가 의식을 찾은 후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지우. 박지우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민지는 지우에게 3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증언했어요. 돈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반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무서웠어요. 민지의 증언이 이어지자 다른 피해 학생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지우한테 돈을 빼앗겼어요. 저는 책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찢어서 던졌어요. 지우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더 심하게 때린다고 협박했어요. 총 15명의 피해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지우의 잔인함을 보여주었어요. 지우는 단순한 일진이 아니라 학교 폭력의 정점에 있는 악마였던 것이죠.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그것도 모범생이라고 믿어왔던 아이가? 선생님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지우가 후배들을 때리는 동영상, 돈을 받는 장면의 사진, 그리고 협박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폭로되었어요.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왔습니다. 박지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어요. 이런 악마 같은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학교에서는 긴급히 지우의 부모를 불러들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소영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우가 뭘 했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우의 학교 폭력 사건을 계기로 박민수 가족의 다른 비밀들도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먼저 터진 것은 민수의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회사의 감사팀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박 부장, 당신 지금 당장 경찰서에 동행해야겠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수사관들이 민수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뭐라고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혹시 무슨 오해가? 박 부장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3년간 총 3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동료들이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박 부장이 횡령을? 30억이라니. 말이 돼? 그렇게 성실해 보였는데. 민수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본 동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가 거액 횡령범이었다니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대기업 부장 30억 원대 횡령 적발. 모범 직장인으로 알려진 어씨 3년간 회사 돈 빼돌려. 집으로 돌아온 소영과 지우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여보가 횡령을? 소영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소영의 불륜까지 드러난 것이죠. 준혁이 견디다 못해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그 여자가 절 협박했어요. 준혁은 경찰서에서 울면서 진술했습니다. 협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제가 관계를 끝내려고 하니까 자기 딸을 성추행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준혁의 진술에 따르면 소영은 1년간 그를 협박하며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못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 모든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박민수 가족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대치동 모범 가족의 추악한 민낯. 완벽한 가면 뒤에 충격적 진실. 연일 언론에서는 박민수 가족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남편은 횡령범, 아내는 불륜녀, 딸은 학교 폭력 가해자. 한 가족이 모두 범죄자인 충격적 사례. 이웃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완벽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겉만 번지르르 했구나.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네. 그러고 보니 예전부터 뭔가 이상했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지. 사람들은 이제 와서 그럴듯한 이유들을 만들어냈어요.
경찰서에서 하나둘 드러나는 진실들. 민수의 30억 횡령, 소영의 불륜과 협박, 지우의 학교 폭력까지.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지우의 출생에 관한 비밀이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민수와 소영. 둘은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뭐라고? 횡령한 건 당신이잖아. 그런데 그때 소영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차피 망한 거 이제 모든 걸 말할게. 지우는 당신 딸이 아니야. 뭐라고? 민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17년 전 내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애야. 그리고 그 남자는. 소영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친형이야. 민수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형이라고? 그래, 당신 형이랑 바람을 피웠어. 지우는 민철이의 딸이야. 소영의 폭탄 선언에 민수는 말을 잃었어요. 사실 이 비밀은 17년간 소영만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남편 민수가 출장을 간 사이 형 민철이 자주 집에 놀러 왔었어요. 재수 씨, 민수 없으니 심심하겠네. 아니에요, 아주버님. 괜찮아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흘렀어요. 재수 씨는 정말 예뻐. 민수 놈이 부러워. 아주버님, 그런 말씀. 결국 둘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우였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소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알지? 하지만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소영은 결심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민수는 기뻐했지만 소영의 마음속에는 평생 짊어져야 할 비밀이 생겨버린 것이었죠. 17년간 이 비밀을 혼자만 알고 살아온 소영.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어요. 17년간 나는 남의 자식을 키워왔다는 거야?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우가 내 딸이 아니라고? 맞아. 너는 바보처럼 17년간 형이 딸을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운 거야. 소영의 말이 칼처럼 민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민수의 형 민철이 소영을 찾아왔습니다. 뉴스를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한 것이죠. 재수 씨, 오랜만이네. 민철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아주버님, 왜 여기에?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뉴스 봤어. 우리 일이 다 터졌더라. 민철은 소영의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재수 씨,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게 있지? 뭘 말이에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 말이야. 사실 지우도 내 딸이 아니야. 민철의 말에 소영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형수 기억 안 나? 그때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 민철의 말에 소영은 17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민철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민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도 그때. 소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 아버지도 있었지. 그리고 형수도 알잖아. 그날 밤에 누구와 더 오래 있었는지. 소영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17년 전 그날 밤은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술에 취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럼 지우의 진짜 아버지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야. 지우의 진짜 할아버지이자 아버지인 셈이지. 민철의 말에 소영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즉 지우는 민수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 있을까요? 그런데 형수, 이 비밀을 지우가 알면 어떻게 될까? 민철이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17세 아이가 자기 아빠가 할아버지라는 걸 안다면? 뭘 원하는 거예요? 소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돈이야. 매달 1,000만 원씩 줘. 그럼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게. 민철의 협박에 소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영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어요. 남편은 감옥에 있고 집은 이미 경매 넘어갔으니까요. 돈이 없다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민철의 눈빛이 더욱 음험해졌어요. 한편 소년원에 들어간 지우는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물론 소년원 내에서도 일진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야, 너 내 밑에서 일해. 알았지? 지우는 같은 방을 쓰는 아이들을 협박했습니다. 언니, 저는 뭐? 싫다고? 그럼 밤에 가만 안 둘 거야. 지우의 폭력성은 소년원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지우를 무서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우에게 면회객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이었죠. 안녕 지우야. 나는 최 회장이라고 해. 그 남자는 자신을 최 회장이라고 소개했어요. 누구세요? 왜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우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내 아버지. 아니 박민수와 일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정말 똑똑한 아이라고 들었어. 최 회장은 지우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내 눈빛이 마음에 들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보이거든. 복수요? 지우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래 복수. 너를 이렇게 만든 어른들에게 말이야. 최 회장은 지우에게 제안했습니다. 나와 함께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복수를 도와줄게. 사실 최 회장은 민수의 횡령 사건의 진짜 배우였습니다. 민수가 횡령한 돈의 일부는 최 회장의 비자금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박민수는 내가 이용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어. 진짜 횡령범은 따로 있다고. 최 회장은 지우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아빠는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예요? 지우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그래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최 회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대신 나와 함께하면 진짜 범인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어. 내 가족을 파괴한 모든 사람들을 말이야. 지우는 최 회장의 제안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 거죠? 일단 소년원에서 나와. 내가 방법을 찾아줄게. 그리고 나서 진짜 게임을 시작하는 거야. 3개월 후 지우는 최 회장의 도움으로 소년원에서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범 생활로 인한 석방이었지만 실제로는 최 회장의 로비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시작해볼까? 최 회장은 지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먼저 내 엄마부터 처리하자. 그때 소영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소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소영을 찾은 손님이 바로 최 회장이었습니다. 이런 박민수의 아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었네. 최 회장은 음흉하게 웃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소영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소영 씨, 박민수 그 놈의 횡령 증거를 조작한 게 바로 나야.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 내가 박민수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지. 소영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남편은 단순한 바보였어. 내가 흘린 가짜 정보를 믿고 주식 투자를 한 거지. 그리고 그 돈의 출처를 조작해서 횡령으로 만든 거야. 최 회장의 고백에 소영은 분노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아.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최 회장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대신 나와 함께하면 내 남편의 무죄를 증명해줄 증거를 주겠어. 정말요? 소영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래, 그리고 너희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조건은 간단해. 최 회장이 소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와 함께 지내는 거야. 절망에 빠진 소영은 고민했습니다. 남편을 구하고 가족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결국 소영은 최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에게는 더 끔찍한 계획이 숨어 있었죠. 소영아, 내 딸 지우를 내 후계자로 만들 생각이야. 최 회장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어요. 후계자요? 지우는 아직 어린애예요.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어린애? 그 아이의 악함을 봤어? 완전히 내 스타일이야. 최 회장은 지우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라면 내 사업을 물려받기에 충분한 그릇이야. 냉정하고 잔인하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으니까.
사실 최 회장의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기업이었지만 실제로는 각종 불법 활동으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한편 감옥에 있는 민수는 자신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17년간 남의 자식을 내 딸인 줄 알고 키웠다니. 민수는 매일 이 생각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대가를 받을 때야. 민수는 감옥에서 만난 다른 죄수들에게서 복수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형님, 나쁜 놈들을 혼내주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복수? 그거 쉬운 일 아니야. 하지만 정말 간절하다면 도와줄 수도 있지. 조직폭력배 출신 죄수가 민수에게 조언했습니다. 민수는 출소하면 소영과 지우 그리고 자신의 형 민철까지 모두 복수하려고 계획했어요. 2년 후 민수가 먼저 출소했습니다. 모범수로 인정받아 형기가 단축된 것이죠.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때야. 민수는 출소하자마자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민수는 자신의 형 민철을 찾아갔어요. 형, 오랜만이야. 민수야. 나왔구나. 민철은 동생을 반갑게 맞았지만 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형, 17년 전 일 얘기 좀 하자.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17년 전? 무슨? 민철이 당황하는 순간 민수는 숨겨둔 칼을 꺼내 들었어요. 지우가 내 딸이 아니라며? 민수의 눈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그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걸 알았어. 민수는 감옥에서 면회를 온 민철로부터 더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던 것을 떠올렸어요. 지우의 진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했지?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형. 뭐라고? 민철이 놀랐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DNA 검사를 의뢰했어. 지우의 머리카락으로 말이야. 민수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결과가 나왔어, 형. 지우는 형의 딸도 아버지의 딸도 아니야. 그럼 누구? 민철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어. 최 회장이라는 놈이야. 민수의 말에 민철은 경악했습니다. 사실 17년 전 그날 밤 소영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민철도 아니고 민수의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최 회장이었던 것이죠. 당시 최 회장은 민수의 회사 사장이었고 부하 직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술에 취한 최 회장이 소영에게 추행을 했고 그 결과 지우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럼 소영이가 왜 거짓말을 한 거야? 민철이 물었습니다. 협박당했던 거야. 최 회장한테. 민수는 분노에 떨었어요. 모든 게 그 놈의 계획이었던 거야. 최 회장은 17년 전부터 민수 가족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소영과의 일을 빌미로 협박하고 민수를 횡령범으로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지우를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려는 거대한 음모였어요. 이 모든 게 최 회장 때문이라고? 민철도 분노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복수할 때야. 민수는 형에게 제안했어요. 형, 나와 함께 최 회장을 없애자. 하지만 민수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지우가 이미 최 회장과 함께 자신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지우는 최 회장의 조직에서 2년간 일하면서 점점 더 냉혹해졌습니다. 이제 나도 복수할 차례예요. 나를 버린 가족들에게. 그래, 지우야. 내 부모들은 모두 너를 이용만 했어. 이제 그들을 처벌할 때야. 최 회장이 지우를 부추겼어요. 지우는 민수와 소영을 모두 죽이고 최 회장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겟은 소영이었어요. 어느 날 밤 지우는 칼을 들고 소영을 찾아갔습니다. 소영은 최 회장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엄마. 지우가 나타났을 때 소영은 기뻤습니다. 지우야. 우리 딸. 소영은 지우를 안으려고 했지만 지우는 냉정하게 밀어냈어요.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한테 엄마는 없어요. 지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지우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얼마나 뭐요? 절 사랑한다고요? 지우는 소영을 비웃었어요. 17년간 거짓말로 저를 속인 게 사랑인가요? 지우야, 그게 무슨. 제가 누구 딸인지 다 알아요. 최 회장 아저씨한테서 들었어요. 소영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우야, 그건.
아빠라고 부르던 그 입으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나 하세요. 지우가 칼을 꺼내 들었을 때 소영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지우야, 안 돼. 넌 내 딸이야. 소영이 울면서 말했지만 지우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민수가 나타났어요. 지우야. 아빠? 지우는 놀랐습니다. 민수가 감옥에서 나온 줄 몰랐거든요. 지우야, 칼을 내려놓아.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빠가 뭔 자격으로 그래요? 전 아빠 딸도 아닌데. 지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래, 너는 내 친딸이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7년간 너를 키운 건 나야. 키워준 것도 거짓말 위해서잖아요. 지우는 소리쳤어요. 지우야, 내가 누구 딸이든 상관없어. 너는 내가 사랑한 딸이야. 민수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어요. 이제 와서 가족놀이 하자고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결국 지우는 소영을 찔렀습니다. 아! 소영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소영아. 민수가 절규하며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소영을 보고 지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한 명 남았네요. 지우야. 너는 정말.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더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소영의 연기였던 거예요. 지우야, 잘했어. 소영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어요. 엄마?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가짜 피야. 최 회장을 속이기 위한 우리의 계획이었어. 소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민수와 소영은 감옥에 있을 때부터 최 회장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우를 이용해서 최 회장을 믿게 만든 후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대한 계략이었어요. 우리가 가족인 척 싸우는 것도 다 연기였어. 최 회장이 지켜보고 있었거든. 민수도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지우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지우는 진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예요. 뭐? 민수와 소영은 경악했어요. 최 회장 아저씨한테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이라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지우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감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우야, 설마. 소영이 떨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저는 아저씨와 함께 모든 걸 가질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정말로 죽어야 해요. 결국 지우는 부모를 배신했습니다. 최 회장과 함께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민수와 소영은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지우야. 우리가 너무 늦게 진짜 가족이 되려고 했나?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소영도 피를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숨을 거뒀어요. 마지막 순간에야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어요. 1년 후 지우는 최 회장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어 거대한 재벌가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인간다운 감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부모님 기일이네요. 비서가 말하자 지우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부모?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약한 자들이 사라진 거죠. 지우는 완전히 괴물이 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혼자 부모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아빠, 이게 제가 원하던 복수였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죠? 지우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묘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날려버렸습니다. 한때 완벽해 보였던 그 가족 사진이 바람에 흩어져 사라져갔어요. 지우는 그 사진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시간처럼요. 결국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었구나. 지우의 독백이 바람에 흩어졌어요. 하지만 진짜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민수의 아버지였어요.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때로군.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노인의 모습. 그는 바로 모든 사건의 진짜 흑막이었어요. 사실 최 회장도 이 노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진짜 악마는 바로 민수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손녀야, 이제 내 차례다. 노인은 지우를 바라보며 음침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우가 죽였다고 생각한 민수와 소영은 살아 있었어요. 우리 딸이 정말로 부모를 죽일 수 있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소영이 지우 앞에 나타났을 때 지우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엄마? 당신 죽었잖아요. 지우는 발광하며 소리쳤어요. 제가 직접 죽였는데. 민수도 나타났습니다. 지우야,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다 봤어. 이번에도 저를 시험한 거예요. 지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지우야. 너는 정말로 괴물이구나.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어요. 그럼 이번엔 진짜로 끝내드릴게요. 지우는 미리 준비해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다 함께 죽어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번엔 정말로 모든 게 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폭발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최 회장이었어요. 모두 죽었구나. 이제 모든 재산이 내 것이야. 최 회장은 승리자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민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최 회장, 30년 전 내 큰아들을 죽인 것. 이제 갚을 때야. 노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뭐라고? 최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민수 할아버지의 복수극이었습니다. 30년 전 최 회장이 교통사고로 자신의 큰아들을 죽였고 그 복수를 위해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계획해왔던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파괴했으니 이제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할아버지는 최 회장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잠깐만.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최 회장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할아버지의 분노는 30년간 쌓여온 것이었어요. 30년을 기다렸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마지막 총소리와 함께 최 회장도 쓰러졌어요.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거든요. 30년 전 죽은 큰아들은 사실 할아버지가 직접 죽인 것이었어요. 아들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의 횡령을 신고하겠다고? 30년 전 할아버지는 아들과 격렬한 다툼을 벌였어요. 아버지,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비리를 막으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아들을 밀어서 계단에서 떨어뜨렸고 그것을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년간 최 회장에게 누명을 씌워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것이었죠. 자신의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 말이에요. 결국 나도 괴물이었구나. 할아버지는 최 회장의 시체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폭발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던 것이죠. 바로 지우였어요. 할아버지?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나타난 지우를 보고 할아버지는 놀랐어요. 지우야, 너도 살아남았구나. 할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군요. 지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할아버지는 지우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 아니에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어요. 모든 것의 원흉인 당신까지 죽어야 진짜 끝이에요. 할아버지와 지우는 서로 붙잡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30년간의 원한과 17년간의 분노가 마지막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죠. 지우야,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사랑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우의 대답과 함께 둘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박민수 가족의 이야기는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2년 후 그 자리에는 작은 추모공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박민수 가족 추모공원이라는 팻말 아래에는 5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민수, 소영, 지우 그리고 할아버지와 최 회장까지. 한때 완벽해 보였던 가족 사진 속의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 잠들어 있었어요.
가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박민수 가족 자리네. 정말 끔찍한 일이었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잊어갔어요. 새로운 스캔들과 사건들이 연일 터지는 세상에서 2년 전의 일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추모공원에 이상한 방문자가 나타났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그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형님,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 남자는 바로 민수의 삼촌이었어요. 민수 아버지의 동생이었죠. 30년 전 형이 큰 조카를 죽인 것도 최 회장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이제야 모든 걸 알았어요. 사실 민수의 삼촌은 30년간 형의 비리를 조사해 왔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야 모든 진실을 밝혀낸 거였죠. 형님이 죽인 조카.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놀랍게도 30년 전 죽은 큰아들은 민수의 친형이 아니라 사촌형이었던 것입니다. 민수의 삼촌이 일찍 죽어서 민수 아버지가 키운 조카였어요. 30년간 내 아들의 죽음을 밝히려고 노력했는데 범인이 바로 형님이었다니. 삼촌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를 해야 할 상대는 이미 죽었고 남은 건 폐허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삼촌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내 아들의 명예를 되찾아야 해. 삼촌은 30년간 수집한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어요. 박민수 가족의 비극이 사실은 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 삼촌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삼촌? 그 목소리에 삼촌은 돌아봤어요. 믿을 수 없게도.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지우였어요. 지우야? 너 살아 있었구나. 삼촌은 깜짝 놀랐어요. 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지우는 온몸에 화상 흉터를 남긴 채였지만 살아 있었어요.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우는 삼촌에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건 결국 사랑보다 복수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복수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해요. 더 이상 누구도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삼촌은 지우의 말에 깊이 생각했어요. 30년간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죠. 지우야, 너 말이 맞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만 나올 뿐이야. 그렇게 삼촌은 복수 계획을 포기했어요. 대신 지우와 함께 진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년 후 지우는 삼촌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고 이름도 바꿨죠. 이제는 김희망이라고 불러주세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지우는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사가 되기로 했어요.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제가 겪은 일들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우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첫 상담 현장에서 만난 아이는 학교 폭력 가해자였어요. 선생님, 저는 바뀔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은 잘못을 했거든요. 아이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정말요? 아이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래, 나처럼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도 변할 수 있으니까 너는 당연히 변할 수 있어. 지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물론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도 한때 가해자였다는 것과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는지를 말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이야. 그리고 진짜로 변하고 싶다는 의지지. 그 아이는 지우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저도 정말 변하고 싶어요. 그럼 함께 해보자. 천천히 하나씩. 지우는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지우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과거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고 있었죠. 5년이 지난 후 지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담사가 되었어요. 그녀가 운영하는 희망상담센터에는 매일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센터에 특별한 방문자가 왔어요. 한 중년 부부였는데 그들의 딸이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했어요. 선생님, 우리 딸을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지우는 그들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던 민지와 그 부모들의 모습이 겹쳤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지우는 진심으로 약속했어요.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 딸이 바로 10년 전 지우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민지였다는 것이었어요. 민지야. 나야. 지우야. 개인 상담 시간에 지우가 정체를 밝혔을 때 민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언니. 정말 언니예요?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정말 끔찍한 일을 했지.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지우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나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는 너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 민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때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도우려 한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죠. 언니, 정말 변한 거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많이 변했어. 그리고 계속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몇 달간의 상담을 통해 민지는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지우도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죠. 언니, 저는 언니를 용서해요. 언니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민지의 말에 지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지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어요. 10년 후 지우는 자서전을 출간했어요. 가면 뒤에 진실 -한 가족의 파멸과 재생이라는 제목이었죠. 책 출간 기념회에서 지우는 말했어요. 저는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파괴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했고 가족을 위한다며 범죄를 저질렀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가는 거라는 것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청중들은 지우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죠. 그날 밤 지우는 혼자 부모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이제는 추모공원이 아니라 평온한 공동묘지에 자리를 옮겨 놓았었죠.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정말로 변했어요. 지우는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완벽한 가족이 되려고 했던 우리의 꿈은 실패했지만 저는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지우의 머리를 스쳤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그리고 미안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어요. 지우야. 돌아보니 삼촌이 서 있었어요. 삼촌? 잘했어, 지우야. 정말 잘했어. 삼촌은 지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을 보니 너희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지우는 삼촌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았죠. 20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50대가 되었고 자신만의 가족을 꾸렸어요. 입양한 아이들 셋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엄마,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막내 아들이 말했어요. 그래, 찍자.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번 가족 사진은 달랐어요. 완벽한 미소를 위해 연출하지 않았거든요.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찍었죠. 자, 하나, 둘, 셋. 사진 속 가족들은 각자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찡그리고 누군가는 딴 곳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진에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이요. 이 사진 어때? 지우가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별로 예쁘게 안 나왔네요. 둘째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같아요. 진짜 우리 모습 같아요. 첫째가 대답했어요. 그래, 이게 진짜 우리야.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는 진짜 가족. 지우는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진짜 가족 사진을 찍었다. 30년 전 우리 가족이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가족 사진은 결국 거짓이었지만 오늘의 사진은 진짜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진실하다. 엄마, 아빠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라는 걸. 늦었지만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완벽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칠 거고요. 지우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평화로웠어요. 완벽한 가족 사진 하나가 시작한 거대한 비극. 하지만 그 끝에서 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배웠어요. 진짜 행복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지우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끝이 났습니다. 파멸로 끝날 뻔했던 이야기가 결국은 희망으로 바뀐 것이죠. 완벽한 가족 사진 뒤에 숨겨진 진실들. 그것은 때로는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마주한다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사진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혹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말이에요.